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차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다양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아주 좋은 직업,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탈 행동, 범죄 행동 또는 비난받을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공부와 또 성공, 진학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행복한 삶은 살기 어려워지겠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계속 어린이의 행복지수,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첫째, 가장 큰 것이 학업 스트레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학업이나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 갈등, 이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폭력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과연 학교 폭력은 그렇다면 왜 생길까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친구들인가요? 날 때부터 폭력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짱이 없어지면 2번 짱이 또 군림하고 폭력을 휘두르란 거죠. 그것은 결국 관행이고 문화하고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다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할 줄 알게 되는 것도 태어나면서도 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폭력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들은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며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 폭력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당장 응급하게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 피해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그 가해자를 빼냈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폭력의 문화, 폭력이 허용되고 폭력이 반복되고 폭력이 학습되는 우리 상황을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손자병법의 말도 있죠. 폭력을 우리가 이겨내고 싶다면 폭력을 알아야 합니다. 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폭력이란 건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죽게 하거나 혹은 실제로 그 힘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위협, 이것도 우리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도대체 그러면 왜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충동이죠.
흔히들 분노 때문에 이런 욕구와 충동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 감정은 한순간 생기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축적되게 되죠. 때로는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제대로 이어내가지 못하는 능력과 기술의 부족 때문에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는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면 다음엔 내가 당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당신의 원하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대화, 설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폭력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자들이 있죠. 그리고 주된 주동의 가해자가 있다면 꼭 그 한 사람만이 아닌 그의 가담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그에 동조하는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학교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되는 친구, 피해자가 되는 친구, 또 방관자가 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대로의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에게 키워진 분노의 그 메커니즘을 역추적해서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기 전에 그 분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입고 고통받을 때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 그런 제도와 문화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관자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런 내가 목격하고 있는, 나는 지금 당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친구가 겪고 있는 그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방관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소수이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발견하기도 쉽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물론 고쳐주고 치료해주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그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노력만 한다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함께 있는 방관자들에게 있는 거죠. 강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 그것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모습, 학교의 모습,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너 절대로 그 아이에게 말 걸지 마라는 말씀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때 결국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학교 폭력이라는 상당히 무겁고 앞으로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행복 지수를 훅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선 학교 폭력, 그래 중요하긴 하지. 언론에서 본 적도 있어. 방송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 그렇지만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건 특정한 소수, 문제가 있는 아이들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반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말을 걸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말을 걸면 말을 거는 그 친구도 따돌림을 당해요.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하니까 아서라. 행여나 너 그 아이한테 말 걸지 말아라.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따돌림 당하는 거 난 못 견딘다, 못 본다 라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거는 친구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니 내 아들이 너는 그 아이에게 말 걸지 말아라, 개입하지 마라,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네, 저녁 식사를 마쳤죠. 그날 밤 그 친구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까지 자기를 슬슬 피하고 말을 걸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내 부모님마저도 그런 경우라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기의 친구 누구도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친구는 더 이상 그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학교 폭력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딱 정해져 있는 친구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급에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죠. 30명 한 학급에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우리 반에 짱이 누구예요? 막 누구 얘기를 해요. 짱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학급에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한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찌질이라고 하죠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 다 수긍을 해요. 그러면 짱은 1번이고 찌질이는 30번이라고 한다면 찌질이 위에 29번이 누구인지 알아요? 뭐 웅성해요. 28번은 그 이야기를 던지고 여러분 반에서 지금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나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누가 따돌림 당하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30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번 친구가 만약에 전학을 가면 따돌림이 없어질까요? 다 아니래요. 고개를 다 가로질러요. 그럼 누가 따돌림을 당하죠? 29번이요. 너무나 쉬운 답이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29번이 전학을 가면 28번이요. 그 다음에 물어봤죠. 친구는 몇 번이죠?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을 해요.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1번 짱이 누군지는 알아요. 30번 찌질이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폭력 피해 당하는 친구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만약에 이 친구가 없다면 다음 찌질이 후보가 누군지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몇 번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 몇 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15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7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20번 같아요. 그럼 물어봤죠. 28번이 전학 가면? 27번 전학 가면 점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도 학교 폭력에 또 따돌림에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무대를 좀 옮겨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또 로스쿨, 심지어 판사님들, 기업의 CEO, 경찰대학 학생들, 그분들께 꼭 물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실 때, 초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없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손든 분을 못 봤어요.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주 일부가 손을 드세요. 부끄럽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분, 손 들어주세요. 가해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손이 들죠. 그런데 손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쭤보죠. 지금까지 손들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학교폭력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시죠? 피해자도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스스로가 다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방관자요. 방관자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힘들게 고통받고 있고 내 친구가 때로는 목숨을 던질 정도로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공부하기에 바빠서, 진학에 바빠서, 내 앞길 가리기에 바빠서 한 번도 눈길도 주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직접 옆에서 힘들게 고통받는 친구, 그들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분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이 이끌어 나가시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정의롭고 모두가 다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는 있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학교 폭력을 대하느냐, 꼭 내 아이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쁜 일과 큰 피해를 아무런 자기가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부담감을 가지고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그 힘도 사용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물타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떠한 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인가, 어떠한 힘의 사용은 정당한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되죠.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어떨 때? 첫째, 목적의 정당성. 올바른 바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힘을 사용하기 전에 힘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힘의 사용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또는 나쁜 행동을 막는다. 교육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수단이 있다면 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예방한다든지 또는 그런 나쁜 행동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대화와 설득으로 그 행동을 중단시키든지 할 수가 있다면 힘을 사용해서 막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그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막 기어가서 위험한 뜨거운 물건을 만지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죠? 이 행동을 막는 건 정당한 목적이죠. 그리고 아가야, 그것은 뜨겁단다, 중단해라 라는 평화적 목적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급하잖아요, 당장. 그리고 그런 평화적 목적을 사용하려다 보면 아이는 이미 뒤고 난 이후겠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제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떨까요? 그 힘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목적과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아가를 잡아서 집어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힘의 사용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정당한 힘의 사용이란 것부터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이 폭력을 일단은 절대로 허용돼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된 학습 효과를 주고 있죠. 힘만 세면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인 것처럼 돈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자기의 힘과 지위를 만끽하는 것이 마치도 허용되고 그래야 하는 것인 것처럼 잘못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짱이 찌질이라 불리는 아이를 괴롭히는 이유, 군대에서 고참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고 늦게 군에 들어온 하급 병사를 괴롭히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횡행하는 이유, 지위가 권력이 많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 사회를 참 분노케 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씨의 경우 비행기를 돌리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죠. 군대에서 일어났던 그 폭력의 가해자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연구소 직원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다 못해서 인분까지 먹였던 그 참혹한 사건, 그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분노의 표출이었죠. 폭력이란 것은 결국은 분노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도 만나보면 이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분노가 만들어져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가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참 묘하죠. 1번 짱인데 늘 강한데 권력을 가진 자인데 군대에서 가장 고참인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왜 무엇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해하고 폭력을 저지를까요?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자기가 약해 보일까 봐,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그리고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평화롭게 지낸다면 자기가 우스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열등감, 자기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약한 부분, 이것을 들킬까 봐,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가해와 폭력의 대상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교든 어디든 우리 사회가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늘 두렵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가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학습 효과입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당하거나 봐왔던 것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머니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하고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더 엄하고 더 무서워진다는, 그렇죠? 아동학대 사례에서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저런 아이랑 살아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왜? 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피해자임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땐 더 심하게 맞았어요. 본인이 아동학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피해자였을 때는 물어보죠.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아빠가 돼서 나 아이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피해자였을 때는 나는 절대로 아빠가 되면 아들을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수천 번도 반복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문제는 그들이 그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그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폭력 앞에 굴종하면서 너무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폭력의 효과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강한 자의 위치, 나중에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섰을 때 자기가 피해자였을 때, 약한 자였을 때 생각과는 전혀 달리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폭력의 이유, 가해자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이익 때문인 거죠. 앞선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 충동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보고 배운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일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는 치료나 교육으로 바꿔줘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익과 통제, 이 부분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폭력이 효과적이니까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나한테 의문을 갖지 않게 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는 폭력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 본인은 폭력에 또는 가해 행위에 약자를 괴롭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스스로가 놓인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일본 헌병, 일본 순사 또는 그들의 앞잡이였던 자들이 저질렀던 잔악하고 가혹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들도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놓였던 상황이 그들을 악마처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죠.